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00년 가게로 선정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100년 가게 한 곳을 이기진 기자가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대전 선화동에 37년 된 백반집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37년) 세월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온 노포가 있습니다. 집밥 같은 어머니의 맛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곳.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 사이로 정성과 사랑이 가득 배어든 밥상. 맛있는 기억과 그림이 가득한 백반집을 소개합니다. 여기가 대전 중구 선화동. 선화동 하면은 옛날에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던 곳이죠. 대전시청, 충남도청, 경찰청,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공사, 그다음에 법원, 검찰 쫙 몰려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사도 많고 그다음에 저기 뭐 하숙촌도 많고 공무원 하숙촌. 그 선화동은 원래 옛날에 감사골이라고 불렀고요. 선화당이라고 해서 선화동까지 유래됐다고 그래요. 야, 근데 옛날에 이 시간 되면 막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막 우르르 벌떼처럼 몰려갔던 곳이 바로 이 길이에요. 선화동 골목길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휘어진 전봇대가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 전봇대와 건물 간격을 버리다 보니 전봇대가 휘어져 있습니다. 선화동에는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이 숨어 있고 그 시절 풍경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 반가움을 안겨줍니다. 자, 그럼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선화동의 100년 가게를 찾아가 볼까요? 야, 100년 가게, 롱라스팅 스몰 비즈니스. 진짜 오랜만에 오네. 아휴, 참 세월의 흔적이 다 누가 있구나. 백인당, 진육, 태화라.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식사 시간이라 이제 분주해졌구나. 예. 오늘의 100년 가게 주인공 37년 내공의 홍순애 사장님입니다. 그냥 할 줄 모르니까 백반인데 사람이 밥은 어디 가서 항상 먹어야 되니까. 고기 장사를 해도 고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생선도 생선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근데 된장찌개 백반은 된장하고 밥만 알면 되니까 처음에 700원씩 백반 장사 한 상에 700원이었지요. 그러면 그 동그란 쟁반 거기다가 한 상 차려가면 그게 700원이에요. (85년도부터) 돼 있는 거야 이 집을. 왜냐면 여기 법원이 될 때부터 여기 돼 있고 또 법무사 개업을 하고서 여기 대전에서 제일 잘하는 음식이 고려회관이야. 100년 가게, 정말 100년 가게입니다.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은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 그 맛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자주 오고 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꾸 수육 삶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집의 수육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된장이 들어간 건 봤는데 이 강황이 들어간 건 처음이에요. 언제부터 드셨어요, 강황은? 삶으면 삼겹살로 해도 기름 투성이, 저렇게도 기름 투성이니까 예. 그걸 한번 써봤죠. 반응이 좋고 저희가 활용하기가 좋아 또. 몸에도 기름이 예.
이거 그럼 몇 분 삶아요? 50분 삶아요. 50분. 네. 지금 이거를 이거 한번 뿌려보세요. 잠시만 이거 미나리 아니에요? 네네. 미나리를 왜 넣어요? 돼지고기하고는 궁합이 딱 맞는데요. 근데 저희가 활용해 보니까 이거 이제 꼬다리 버릴 거. 수육을 삶는데 미나리 네, 넣는 거 처음 여기다가. 보는데. 대파도 좋고 뭐도 다 좋은데. 이렇게 네네. 하면 기름기를 흡수하는구나. 네. 이거 특화내시죠? 아니요. 왜요? 여러 사람이 보고 같이 해야지 맛있었어요. 옆집이 잘 돼요. 우리 집도 잘 돼요. 야, 야들야들해. 야, 칼 좀 줘보쇼. 이거 보세요. 김장하기 어떠신가요? 오늘 또 백년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분주하게 이어지는데요. 가족을 위해 밥을 짓듯 정성을 다한 밥상 앞에 모여든 사람들. 어머니의 정성이 깃든 평범한 한 끼의 소중함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집밥 분위기여가지고 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육도 있고 또 고등어 조림도 맛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다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연배는 주로 여기서 만납니다. 요 연배. 여기 오면 옛날에 그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 경찰청에 근무하시는 분, 기타 여기서 오랫동안 공무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향수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개업원들은 오면 나는 대전 오면 이 집에서 밥 먹는 게 일이에요. 네. 네. 이 집 법은 그러고 아침, 점심을 저녁까지 먹어도 물리지를 않아. 네. 그게 집밥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곳의 또 하나의 대표 메뉴는 고등어 조림과 구이인데요.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재료 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등어가 반짝반짝하지요. 요 뱃살도 요런 데가 맛있는 데인데 이게 흐물흐물하고 이게 벗겨지는 수도 있고 살이 흐물흐물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버려야 돼요, 다. 조금 도가 넘어도 안 되고 조금 일러도 안 되고 거기서 차이점이 많고 뭐든지 비율만 맞으면 다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하죠. 이 집에서는 직접 담근 간장과 된장을 음식에 넣는데요. 장맛이 좋으니 음식 맛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개업한 지가 지금 37년. 초창기 때는 그때 37년, 87년도인가요? 네네 네. 엄청 격변기네. 그 기억 남는 게 네. 2010년도, 11년도에 구제역이 한창이었잖아요. 네네. 홍정, 천안 뭐. 근데 여기 프랜카드 붙었더라고. 구제역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거 왜 붙이신 거예요, 현수막을? 음식도 음식이지만 예. 주변이 너무 썰렁하고 또 그때 당시에 이 돼지고기 때문에 역시나 뭐 저희 집뿐이 아니고 다른 집도 다 손님이 없었죠. 네. 그때 제가 이제 프랜카드를 크게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네. 저희 집 앞에만 프랜카드를 걸고 여러 사람들이 보고 또 행복함도 안심하고. 느끼고 안심도 하고 힘도 내시라고 그때 프랜카드를 걸게 됐습니다. 최악의 구제역 파동으로 수많은 돼지들이 살처분되던 2010년 소비 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어 생산 농가도 상인들도 큰 위기를 맞았는데요. 온 국민이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무사히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 시청도 군산으로 옮겼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왜 안 가셨어요?
아니, 미안해요. 사실은 너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끔 가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느냐 하는 오래된 분들의 그 연락, 또 어디 가다가 들리시는 분 찾아서 이 골목까지 들리시는 분들은 얼마나 헛다리 하시겠어요. 오셨다가 왠지 이 가게가 다른 데 있으면 저도 이상할 것 같아. 처음에 우리가 만날 때는 반가웠죠. 그것을 잊지 말자는 게 제 뜻이에요. 초심을 잃지 말자. 그리고 어디 가서나 누군가한테 환대받을 수 있는 사람. 대전에 가면 그때 그곳에 그 사람 그 집. 제가 건강이 허락이 된다면은 사는 날까지 이 직업을 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시는 분, 가시는 분, 처음에 만났던 그 마음으로 그분들하고 오래오래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과 손맛이 가득 담긴 밥상. 골고루 하나하나 맛을 보면 입안에 여운이 오래오래 남는데요.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어머니의 약손 같은 밥상이자 든든한 밥심을 발휘하는 곳.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밥이 이렇게 찰지고 윤기가 자르르 흘러야 맛있죠. 우리 힘을 실어주는 진정한 밥집. 이 불 거미 불로 화이 불치. 이게 뭐냐면 삼국사기 김부식이 운조 백제 운조왕이 지은 궁궐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그래서 이 집의 음식이 진짜 화려하지도 않지만 진짜 노출하지가 않고 또 검소한 지갑으로 먹을 수 있지만 결코 사치스럽지 않은 품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꼭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어준 시간. 37년 100년 가게는 오늘 또 밥 짓는 내음으로 가득합니다. 맛집은 많이 있지만 정성 들여 만든 밥상은 갈수록 더 귀해지는 것 같습니다. 선화동의 영화로운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온 백반집. 대전의 역사를 함께 잇는다는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삼원색으로 알아보는 한 주간의 이슈, 뉴스 신호등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 속 넘치는 뉴스.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 한 주간의 이슈들을 말끔하게 교통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신호등 지금 바로 출발해보죠. 자,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신호에 걸렸을까요? 자, 먼저 빨간불은 테트라포드입니다. 해안가에 가득 쌓여있는 이거 다들 아시죠? 테트라포드입니다. 방파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테트라포드에서 매년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테트라포드 부근에 물고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걸 잡기 위해서 굳이 이 위험한 곳에 올라서서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죠. 지난 추석 연휴에도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라서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요. 미끄러질 경우에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테트라포드 접근 금지입니다. 누리꾼도 레드카드 꺼내들었습니다. 자, 그냥 올라가는 것도 무서운데 낚시까지 참 겁도 없다. 테트라포드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사람을 잡네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테트라포드 낚시 이제 그만 멈추셔야 합니다. 제발. 빠지면 돌아올 수 없는 바다의 블랙홀 테트라포드.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 뉴스가 이번 주 빨간불이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노란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불은 탕후루입니다. 요즘 MZ세대 최애 간식으로 꼽히는 음식이 바로 이 탕후루죠. 그야말로 열풍을 넘어서 광풍입니다. 여기저기 탕후루 가게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죠. 한 입 깨물었을 때 느껴지는 그 시원함과 달콤함, 묘하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먹은 뒤에는 씁쓸함만 남긴다는 게 문제죠. 탕후루 한 개에 들어있는 당 섭취량이 워낙에 높아서요. 소화당뇨에 비만 위험까지 보건당국이 나서면서 총 비상에 걸렸습니다. 급기야는 올해 국정감사장에 이 탕후루가 소환된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 당연히 옐로우카드 경고 들어갑니다. 자, 반응 한번 살펴보죠. 설탕이 녹아서 끈적거리고 벌레 꼬이는 게 너무 끔찍하다. 탕후루 유행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오래가네 등의 반응까지 이었습니다. 달콤함 뒤에 탕후루가 남길 수 있는 씁쓸함까지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탕후루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경고! 노란불 들어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초록신호등입니다. 자, 세 번째 탁구 대표팀입니다. 장안의 화제죠. 원숭이띠 띠동갑 선수들이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유빈과 전지희, 탁구 여자 복식조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무려 21년 만에 아시안게임 탁구 종목에서 금메달을 안긴 신유빈과 전지희 선수. 특히 중국에서 귀화해 제2의 탁구 인생을 걷는 전지희 선수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기도 했죠. 혼합복식 시상식에서는 장우진 선수와 전지희 선수가 서로의 옷깃을 정리해주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관중들의 환호성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동메달에 아쉬워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한 결과를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에 누리꾼도 축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스포츠 축제지.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 귀화한 지 12년 만에 금메달. 전지희 선수 정말 축하합니다라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소식이면 언제든지 지나가셔도 됩니다. 자, 빨노초 세 가지 신호로 뉴스 교통 정리를 해드립니다. 저는 다음 신호 때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호등이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총선을 6개월 남짓 앞두고 맞는 명절이었던 만큼 각 지역별로 미신 잡기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론을, 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실정론을 부각시키면서 총선 국면에 돌입했는데요. 추석 이후에 민심을 향한 동상이몽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희성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추석 민심을 보면은 다음에 총선 승자를 알 수 있다는 말은 정치권의 오랜 얘기입니다. 명절 동안 다양한 지역과 세대가 섞이면서 민심의 향배를 추론하곤 했었는데요. 최근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니까 각 여론조사 기관별로 저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여야가 비슷하거나 또 일부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민심 어떻게 느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좀 근데 느끼셨습니까? 항상 추석 때 이제 정치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예. 요즘은 정치가 워낙 국민들로부터 이제 불신을 받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또 어느 가족은 또 정치의 견해가 다르면 네. 추석 얘기, 그 정치 얘기 안 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직후에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정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을 보는 시선도 전혀 관점 전혀 상반되는 것 같고 저희 가족 내에서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무슨 뭐 양대 거대 정당의 이제 그 전통적인 지지층들이라든지 또 예. 강성 지지층들은 뭐 전혀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추석 전반적인 민심이라는 게 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간에 지금 이제 그 보궐선거가 또 있잖아요. 강서구청장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고 이런 상황이고 여야가 이재명 대표 영장 구속영장 기각된 이후에도 전혀 정치가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석 때도 각자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 이 교수님은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추석에 그 밥상 민심이 이제 총선의 바로미터다 이런 말들이 쭉 있어 왔는데 이번엔 밥상에 앉아서 정치 얘기를 조금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 대선 이후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 윤석열 대 이재명이라는 구도가 지금 굉장히 고착화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민생은 팍팍해지고 정치 싸움에 대한 좀 염증을 느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추석이라는 게 이제 좀 세대가 아우러서 함께 모이는 그런 시기인데 이게 이제 서로에 대한 입장이 너무 팽팽히 대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상호간에 좀 피해가는 이제 안 좋은 학습 효과 같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때보다 좀 정치 얘기가 좀 덜하지 않았나. 네. 가장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힘들다. 그리고 내년 경제에 대한 그 좀 비관적인 그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국내 정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훨씬 많았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향후 정치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갈 것인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요즘 이제 기관들도 워낙 많이 늘어났고 또 그 뭐 조사에 따라서 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운영 주체가 또 특정 네, 진영에 그렇죠. 속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이런 조사 결과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론조사가 이제 하나의 스냅사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인 추세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여론조사 기관 하나를 보고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별로 추세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워낙 여론조사 기관도 많고 또 의뢰 기관도 많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너무 다른 차이가 나와요. 네. 이게 A당과 B당, 그러니까 양대 거대 정당 사이에 그 차이만 나는 게 아니라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또 응답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렇죠. 응답률이 워낙 낮아가지고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어떤 경우는 전화 면접 조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여론조사는 또 ARS 자동응답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공에 비슷하게 돼가지고 오로지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들도 약간의 정파성을 띠는 경우도 전혀 없지도 않고 뭐 극히 일부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그 여론을 그야말로 알고 그 여론에 입각해서 향후 정책이라든지 당내 여러 가지 방향을 정하는 게 여론조사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여론조사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경선, 이제 총선이 오면 또 경선을 할 거 아닙니까? 지역구별로 뭐 경선을 안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또 그거에 완전히 결정적이고 아주 절대 불가결이 되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경선에 출마하는 이 후보들은 총선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에게는 이거는 뭐 거의 사활적인 게 되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이 부분을 잘못 또 접근을 하면은 표현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서 대단히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그 단속하거나 점검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의 예. 이제 과잉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일찍이 이제 등록 기준,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기준을 좀 강화한다든가 또는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발의도 했고 좀 더 이제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좀 체계화시킨 건 사실이지만 말씀대로 이제 또 그 기준에 적합한 여론조사는 또 모두 발표할 수가 있고 공표할 수가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여론조사 한 응답률 2%대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민의 특히나 이제 그 유권자를 대변하는가 이게 잘못하면 또 왜곡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체적인 추이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추이도 좀 보면서 흐름을 좀 파악을 하지만 그 여론조사를 좀 이렇게 접하는 일반 국민들은 그 시점에 몇 %냐 이것만 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론조사의 과잉 시대에 잘못된 정보나 그 데이터가 오히려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각 당의 속내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의 세가 더 강력해졌는데요. 체포안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뭐 숙청이랄지 또 색출, 반란군, 배신자 이런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공천을 이제 앞두게 되면은 이런 계파 갈등이 더 커질 텐데 이게 원팀 통합 이게 가능할지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원래 좀 우리가 규범적으로 본다면 예.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일단 뭐 유무죄와는 별도로 하더라도 말이죠. 기사회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이른바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보다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당내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그 표결을 둘러쌌던 갈등이 있었잖아요. 가결표가 한 30몇 표 나왔으니까 32여 표 나왔으니까 그렇게 통합으로 가고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실정이라든지 무능한 점 야당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세를 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인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와 친한 강성 의원들 몇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까 잠깐 이제 멘트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반란표, 뭐 색출, 뭐 외상값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도 쓰고 특히 민망한 이건 민주주의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당내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드릴 정도란 말이죠. 이런 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속성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해지는 거야 뭐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결국 이 부분이 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주류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비이재명계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기각되고 난 다음에 영장 기각 이후에 그렇다면은 이재명계 비명계 또는 반명계 지금 반명과 이명을 또 비명을 좀 갈라치기 한 측면이 있어요. 좀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반대한 사람은 반명, 반이재명,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이재명 이래서 이제 그들 내부의 분할을 시도하는 친명계 이런 것도 보이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민주당의 원심력이 점점 증가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재판 이후에 재판 첫 출석이 있었잖아요. 재판 이후에 아마 통합의 메시지 내긴 낼 겁니다. 문제는 그 통합의 메시지가 진정한 통합의 메시지냐 그렇지 않고 이재명계 비이재명계를 경선에 참여시키면서 총선 지역구 경선에 참여시키면 만약에 패배하면 탈당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완전히 고사시키라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이재명계의 반응이 어떤 건지 여기에 따라서 이 민주당 내에 이 원심력이 증가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이 증가할 것이냐가 이게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아마 이재명계의 그동안의 경로 의존성으로 볼 때 저는 상당히 그 배제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보면은 이제 친명 비명의 계파 갈등은 물론 이제 지난번 투표 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거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겠다. 뭐 윤리심판원 뭐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통합을 해야겠죠. 경선을 위한 부분에서 이렇게 계파 갈등이 심한 것은 결국은 이제 167석 이상의 그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지역을 진입해야 될 원외에서 오히려 이런 편가르기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일부 뭐 30명이든 40명, 많게는 50명 정도의 비명계를 일부 정리해야 본인들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파 갈등, 친명 비명으로 갈라지는 것은 결국 내부에서 총선과 관련된 자리 싸움으로 비춰질 공선이 크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총선을 이겨야겠다. 더 나아가서 차기 대선에서도 우리가 정권을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통합으로 가야 되겠죠. 이 진보 진영에서 분열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충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의 메시지를 분명히 낼 것인데 그럼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이라든가 또는 지도부들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행하느냐.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도 잘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 보면 여기서 굳이 비명계를 쳐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경선에 참여하게 하고 경선 과정에서 비명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원들이 경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때 정리가 될 수도 있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비명계를 윤리심판이라든가 어떤 형태의 해당 행위로 징계로 가게 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별로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큰 이슈가 생겼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기각을 계기로 여당에 대해서 이제 강공을 퍼붓고 있는데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 임명 동의안을 결국 부결시켰습니다.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퇴를 불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이균영 후보자가 흠결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재산 누락 신고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현재 정치공학적으로 사법부가 대법원장이 공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공석이라면 전원합의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중대한 이슈나 이런 아젠다 같은 것들이 실정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대법원장이 공석이면 이 재판관들, 법관 인사가 지연되면은 일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조차도 상당히 손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민사재판 같은 경우도 1심에 거의 400일이 걸린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최강욱 의원제 상실됐습니다만 민주당. 국회의원 이미 다 끝나갈 때 지금 상실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재판이 지금 워낙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너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장의 공석 사태가 이런 지연 사태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는 저도 이균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흠결이 많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막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게다가 기각도 됐으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 공고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균영 후보자를 좀 가결시킬 줄 알았는데 법관 임명 동의가 통과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중도층 유권자들이 볼 때 민주당에 대해서 썩 좋은 그런 표심엔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 강서구청장 선거 앞두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더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목소리도 낮출 필요가 있는데 그것과 좀 반대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법무부에서 지금 인사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제 장관 후보자든가 면면을 할 때 이제 부실 인사 검증 논란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이것도 좀 연장선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 이제 이재명 대표 국회 그 체포동의안 제출하고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감정선을 많이 건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균용 대법원장이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이 부결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88년 이후에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처음 아니겠습니까? 공석이 되면은 사법부의 공백 상태, 그리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때는 11월 정기국회를 넘어서 한 12월 정도에 임명될 개연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시 다른 사람을 또 추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이번에 부결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론 쪽으로 다시 정치권에서는 갈 거고, 그렇다면 이제 인사 검증에 대한 부실 논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번에 공표와 관련된 부분까지 묶어가지고 뭐 탄핵에 대한 카드를 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을 또 축적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가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정치의 협치는 뭐 물건 간지를 오대지만 이러한 중체대한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정치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지금 오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치가 실종됐다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벽하게 실종된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를 뭐 부결시킬 수도 있고 가결시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럴 때 좋은 의미의 거래가 필요했던 거였거든요. 인사청문회 지금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3명이 흠결이 대단히 많은 인사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유인철 문화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김행 장관 후보자 마찬가지고 신 후보자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너무 극우강성 발언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야당은 지금 3명을 다 부결시키려 할 거잖아요. 저 부적격 채택하고 그 대통령은 임명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모르죠.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좀 좋은 의미의 어떤 서로 협치가 필요한 거죠. 우리 이균영 후보자 통과시키겠으니 당신들도 그 3명 중에서 1명은 좀 낙마시켜라라든지 뭐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완벽하게 과거에는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어떤 결정적으로 뭐가 계속 정부에 꼬여있을 때 확확 푸는 게 있었다고요. 그 당내 지도자들이. 그런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성 교수 말씀처럼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는 거라서 완전히 이제 지금 뭐 강서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무슨 대리점 비슷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럴 때 하나씩 주고받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예, 그게 꼭 좋은 정치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근데 그런 게 완벽하게 실종됐다. 그냥 계속 정치는 그냥 상대방을 완전히 코너에 몰아붙이는 정치가 되고 양쪽이 다 살지 못하는 정치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좀 반등시킬 수 있는 이런 뭐 변수가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뭐 거의 주도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뭔가 이제 국정 변화를 좀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국정 변화는 이제 인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예.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전에 뭐 이념 논쟁에 좀 불을 지피면서 그 어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에 너무 기대는 그런 모습들. 뭐 오염수 문제라든가 또 뭐 처가 리스크라고 하는 뭐 장모 구속 또 그 양평 고속도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 사과할 일 있으면 좀 사과를 하거나 양해를 구할 일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국민들에게 좀 메시지를 좀 내면서 앞으로는 좀 이거는 바꿔나가겠다 이런 좀 모습을 보여주시면 조금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다른 쪽에 좀 논쟁을 좀 계속 키워나가니까 지지율이 좀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태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철학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태도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뭐 대통령실에서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치 행태로 밀어볼 때 국정기조나 이런 거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대통령은 물론 이제 여권의 수장이기도 합니다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워낙 지금 정치가 워낙 꼬여 있잖아요. 이렇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안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뭔가 하나 풀어줘야 돼요. 야당 대표인 뭐 이재명 대표도 잘한 거 하나도 없죠. 사고 리스크 가지고 너무 저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아무튼 간에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이 집권 세력 아닙니까? 룰링 파티, 예? 집권당인데 집권 세력인데 국민의힘은 그저 대통령실 눈치 보기 바쁘고 윤 대통령은 너무 강고한 우측에만 이제 눈을 주는 것 같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결국 이런 게 좀 바뀌면서 인사 문제도 좀 중도층이 이제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오고 그랬는데 과거 너무 이명박 정부 때 인사들 쓴다든지 이명박 정부 때 인사들이 뭐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계속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강공에 빌미를 주는 거죠. 뭔가 국정 기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점 강고해지니까 야당은 더 세지고 이 양극단의 정치는 더 심화되고 극한 정치는 더 점점 강화되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일단 이 고리는 대통령이 풀 수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예. 그건. 예. 제 끝으로 네.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서울에서 지금 미니 총선처럼 판이 커졌습니다. 네네. 그 짧게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판이 굉장히 커졌네요. 보궐선거는 뭐 투표율이 한 30%에 머무르는데 벌써 뭐 사전투표만 한 10%대 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결국 이게 왜 판이 커졌을까? 결국 이제 대리전인 것 같습니다. 이 대리전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여기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든 간에 결국은 저도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할 것이고 또 이긴 쪽에서는 이제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민심이다 이렇게 이제 할 텐데 이것들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는 저는 그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서구청의 그 지역구 세 군데가 다 민주당이잖아요. 현재. 네. 그리고 그 자체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가 진대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걸로만 볼 때 게다가 이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게 국민의힘이고 또 그 당사자고 김태우 후보가 바로 그 당사자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유리하다고 보는데 마곡지구의 어떤 개발 욕구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변수가 된다면은 게다가 민주당이 과도하게 강고하게 나간다면 오히려 이제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건데 투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민주당이 유리할 것 같고 네. 투표율이 낮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한글날 연휴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은 축제의 계절이라고 하죠. 지금 대전 동구에서는 동구동락 축제
또 금산에서는 인삼축제, 또 공주부여에서는 대백제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천안 흥타령 축제도 개막을 했고요. 정치권의 이전 투구는 그들에게 맡겨놓고 축제장이나 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모처럼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